자, 우리 송양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 선생님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미술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에도 그 미술에 관련된 뭐 작가라든가 작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에 있는 고흐라고 하게 되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알고 지나갈 텐데 이 이론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평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숙지를 하고 외우고 익혀서 여러분들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와서 이 내용 이론으로 평가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고흐라고 하게 되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미술 선생님이신 최미라 선생님께서도 또 다른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서양 미술사 중에서 고흐라고 하게 되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1번이 작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작품 어떠한 작품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작가가 속한 사조. 원래 이 사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사조가 존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고흐가 속한 사조에 대한 것을 익히고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에 사용한 재료, 그 다음에 작품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비평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평가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서술형 중에서 논술형 평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를 선생님하고 배운 부분을 보지 않고 외워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7번째 아래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빨간 글씨라고 써놨을 거예요.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컴퓨터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선생님이 중요한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쓸 때는 반드시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다의 문장형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숙지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는 문장형으로 안 쓴 부분은 틀리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항에서 개요식으로 써라 라는 용어가 있지 않은 한 여러분들 반드시 문장형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 이미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뭐 단답형으로 써도 됐어요 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장형으로 써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쓸 때는 반드시 문장형 이라고 하게 되는 거 명심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 쓸 때 주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퀴즈 출결하고 퀴즈를 낼 때 문장형으로 이미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데 몇몇 학생들은 지금도 뭐 단답형으로만 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바로 반 고흐라고 하게 되는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작품보다 한 1년 먼저 완성된 자화상이에요. 반 고흐라고 하게 되는 이름은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반드시 익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직업은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네덜란드라고 하게 되는 나라의 화가로서 여러분들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어려서 젊어서는 목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작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라든가
활동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설명해 주도록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러한 내용들까지 익히고 가다 보면 혼돈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만을 주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은 네덜란드의 화가였고 그 다음에 활동 시기는 19세기 여러분들 세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세기는 0년도부터 9년도까지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19세기라고 하게 되면 1800년대부터 1899년까지를 19세기라고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처음 이 용어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돈스러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세기라고 하게 되는 용어 잘 숙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업적은 후기 인상주의. 원래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인상주의라든가 후기 인상주의, 여기 나와 있는 후기 인상주의죠.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라든가 뭐 사실주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에서 사조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방고는 후기 인상주의다라고 하게 되는 것 익히고 좀 넘어가 줘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작품 소개에 들어갈 거예요. 자, 작품명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 여기에 보게 되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큼직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가고 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는 달이 있고 별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제작된 시기는 1890년대예요. 여러분들 아까 19세기라고 이야기했고 그 19세기는 1800년에서 1899년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었던 거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따라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는 1890년이고 아까 고흐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보다 1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1889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은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연도를 좀 더 명심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사용한 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렸을까요? 했을 때 여기에 유화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유화라고 하게 되는 용어는 미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해서 그리는 서양화의 한 종류가 돼요. 사실 기름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와요. 기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름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만 알고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의 한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선생님이 활동지에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마르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마르는 시간이 길다. 보통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 마르는 시간이 거의 뭐 한 일주일에서 20일 사이 정도까지 걸릴 정도로 오랫동안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화를 대체해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물감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유화는 종종 사용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물감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어디에 그렸을까 했을 때 캔버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캔버스는 여러분들 서양화에서 이렇게 유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때 쓰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화는 일반적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름이 번져 나와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라는 곳에다가
하나 어려운 용어 하나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수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이게 되는 유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해 나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화와 캔버스, 여기에는 선생님이 지금 단답형으로 유화, 그 다음에 캔버스 이렇게 써놓았지만 여러분들 정답으로 쓸 때는 이 작품을 그린 것은 캔버스라고 하게 되는 평평한 그 천에 유화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작가가 속한 사조가 이제 나오네.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전 시기의 그림을 나타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고 있는 그 그림이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19세기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1899년이니까 이 19세기 말이라고 하게 되는 용어 여러분들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의 미술에서는 여기에 보이게 되는 것처럼 사실적으로만 그렸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면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카메라라고 하게 되는 거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뭐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오늘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라는 용어 자체를 잊어버린 학생들도 좀 있기는 하던데 카메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찍어서 똑같이 재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 19세기 말에 이 카메라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화가의 주된 특징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제3자가 이것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카메라가 개발되고 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화가의 역할이 사실적으로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작가의 개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미술에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원근법을 표현하고 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려야 했던 것이 후기 인상주의로 오게 되면서부터는 작가의 개성이 필요하게 되니까 형태도 왜곡시킬 수 있고 형태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제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좀 더 작가의 개성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변화를 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고요색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 거고 명암법, 밝고 어두운 부분을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개성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강렬한 색채, 그 다음에 색채 대비는 여러분들 선생님 활동지에 보게 되면 색상이 다른 색에 영향을 받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선생님이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붓터치가 나타나지 않게끔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졌었다면 이제 후기 인상주의로 와서는 자유로운 붓놀림, 강렬하고 거친 붓터치.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사이프러스가 나무가 있는 길에서도 보게 되면 붓터치가 실제로 눈에 딱딱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터치 써준 게 보여요. 사실 이전의 미술에서도 붓터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런 붓터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았을 때 이 후기 인상주의처럼 붓터치가 강렬하게 주도적으로 떨어져서 보이게끔은 표현을 안 해요. 이 화면 안에서 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본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터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게끔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붓터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전 시절에도 존재했었던 용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후기 인상주의로 오게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것이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용어로서 정립이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주어버린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5번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에 모네라고 하게 되는 작가 써놨을 거예요. 1872년. 이 사람도 사실 19세기 말이기는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해돋이 인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작품을 살짝 보게 되면 그 안개 낀 어떤 분위기에 그 다음에 배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바로 이전 시기의 그림은 아까 선생님이 그 다비드의 작품에서 보여줬듯이 그 선명하게 어떤 형태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19세기 말부터 이런 작가들의 특이한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인상주의라고 하게 되는데,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흐의 더 개성적인 면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후기 인상주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네라고 하게 되는 작가명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표현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태는 왜곡된 형태.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약간 그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변화를 시켜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길도 뭐 원래 여기 옷을 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고흐의 작품에서는 집도 그렇고 그 명확하게 그 윤곽선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꿈틀꿈틀 움직이듯이 표현을 해주는 특징을 보여준답니다. 그 다음에 단순화를 분명히 시켰어요. 아까 그 다비드의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색상은 강렬하게 색채 채색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색채 대비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 보게 되면 그 색채 대비 설명을 해 놓았을 거예요. 선생님 학습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보충 설명도 잘 봐주기 바래요. 자, 주제. 생렘이라는 곳에서 사이프러스 나무와 길을 주제로 표현을 해주었다. 생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린 장소를 이야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태도. 고흐 특유의 거친 붓터치를 잘 드러냈다라고 하게 되는 것 좀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준 부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러한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문장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것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자, 비평 방법은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로 예시를 좀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선생님이 쓴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쓰는데 강렬하고 거친 붓터치를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인다. 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포함시켜야 돼요. 나는 이 그림을 보니까 강렬하고 거친 붓터치라고 왔는데 실제로 보았을 때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반적인 그림도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미술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갤러리 같은데 많이 보았던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요새는 뭐 추상미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막 그 물감의 붓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게 되는 개념에서 이 문구 예시를 써줬어요. 이 작품은 아름답다. 그 이유는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인 단순한 형태와 거친 붓터치, 강렬한 색으로 인해서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하나 또 적어줬는데 고흐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명작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 예시를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떠한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하게 되는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추가되어져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되고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숙지해 주기를 바라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안녕.